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승미소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저녁이 다 돼가는 시간입니다. 어제부터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일주일 후면 처서기 때문에 그럴까요? 처서는 공기가 뜨거워지는 시기죠. 여름 내내 햇볕이 강하게 땅을 내리쳐서 땅에 수분이 다 증발해서 하늘로 증가되고요. 그러다 보면 처서쯤 되면 이 증발한 공기가 무척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는 당연히 선선하다가 오후에 햇빛이 비치면 한여름만큼 뜨거워지는 게 처서입니다. 아무튼 더위는 이제 한풀 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리의 비밀, 지난 시간 금리의 비밀 1시간 일부 강의를 했었다가 환율 그다음에 터키 문제 때문에 잠깐 중단했었죠. 그래서 다시 오늘은 금리의 비밀 2탄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강의 중간에 금리 얘기하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무엇이냐면 그거죠.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이미 0.25, 0.5%까지 났지만 미국은 9월, 12월 두 번에 걸쳐서 추가로 인상할 계획이 있다고 이미 거의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향후 두 번의 금리가 인상이 될 때 한국의 기준금리는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근데 제 강의를 다 듣고 나시면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한국의 금리, 추가금리, 한국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돈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금리의 비밀 1탄, 그 다음에 환율에 대해서 사실 강의를 했었죠. 그런데 오늘 금리의 비밀에서 또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1탄에서 했던 말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통화량이 늘어날수록 경제는 성장한다. 즉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통화량이 늘어야 된다. 그런데 이 통화량의 대부분은 95%는 빚이다. 그렇죠. 통화량이 늘기 위해서는 결국 누군가는 대출을 계속 받아야 된다. 대출이 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동일한 금액을 받아서 늘리려면 인구가 늘어나야 되죠. 근데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입니다. 20세에서 60세 사이에 실제로 돈을 버는 인구, 이 숫자가 늘어야 되고요. 이 숫자가 늘지 않는 현재의 상황이라면 1인당 빌리는 돈을 더 많이 빌려야 됩니다. 사실 결국 불황은 이 인구 감소, 경제활동 감소,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에서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또 대출이 늘어나면 여러분들 대출 받아서 옷도 사는 분들 이건 대부분 신용카드로 하죠.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아파트를 사거나 사업자금을 위해서 쓰고요. 사업자금은 결국 사무실을 임대하거나 공장 부지를 사는 데 돈을 쓰거든요. 그래서 결국 대출을 일으킨다는 얘기는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얘기고 부동산에 투자가 많아지면 대출이 느는 거고 대출이 늘어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결국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나중에 중앙은행이나 양적 완화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이유는 그냥 뜬금없이 올리는 게 아니라요. 통화량 증가율이 정부의 예상이나 중앙은행의 예상보다 빨라질 때는 금리를 올려서 경기 과열을 진정을 시키는 거고요. 통화량 증가율이 생각보다 낮게 되면 경기가 침체하니까 돈을 더 많이 빌리게 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는 겁니다. 이게 금리의 비밀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지금부터 이걸 기반으로 금리의 비밀 2탄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도대체 경제에 있어서 이 어느 나라 경제든 도대체 통화량 증가율이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유지되어야 경제가 제대로 갈 수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부채 디플레이션 설명하면서 섬의 예를 들었잖아요. 오늘도 그 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 섬에 3명이 각각 10,000원씩 10%의 이자율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사업을 하다 1년 후에 이 중에 한 명이 현재 그러면 10,000원씩 3명을 받았으니까 통화량이 30,000원입니다. 1년쯤 지나다가 한 명이 이자 1,000원과 함께 은행에 대출을 상환했습니다. 그러면 30,000원에서 1,000원이 나갔으니까 이 섬의 통화량은 현재 19,000원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19,000원이 그대로 유지되면 둘 중에 한 명은 돈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경기가 침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섬의 통화량 지금 현재 19,000원에서 3만 원, 즉 본전이 그러니까 경기가 똑같은 상황이 되려면 11,000원이 더 있어야 되고 이 11,000원만 있어서는 되질 않죠. 이 현재 나머지 두 명이 또 이자 2,000원을 내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 통화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한 명은 10,000원이 아니라 11,000원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고 나머지 두 명은 추가적으로 10%의 대출을 더 일으켜야 3만 원이 됩니다. 즉 이 얘기는 뭐죠? 어느 경제든 통화량이 작년도와 같은 수준이 유지되려면 결국 이자율 수준만큼 통화량 증가율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경제책 제가 쓴 똑똑한 돈 지금 절판됐습니다. 거기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써 있죠. 지구는 매년 신용화폐 시스템을 사용하는 지구는 매년 최소한 이자율만큼의 통화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작년에 10%, 올해 10%가 작년 10% 플러스 복리로 증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결국 침체가 되고 언젠가는 버블이 터지고 이런다는 의미입니다. 아무튼 어떤 나라든 이 통화량이 전년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되려면 얼마만큼 증가율이 유지돼야 된다? 예, 그 나라의 현재 이자율 수준만큼 늘어나야 돼요. 그러면 한국은 지금 현재 기준금리는 1.5%지만 여러분들이 은행 가서 삼성전자를 빼고는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대부분의 금리는 3.5, 3%에서 5% 사이죠. 평균 4%, 4.5%의 이자율로 대출을 받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통화량 증가율이 4% 내지 4.5%면 똔똔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 증가될 때 경제가 성장하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의미죠. 지난 시간 이미 지난 분기까지 통화량 증가율이 6% 가까이 됐기 때문에 부동산이 요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정도면 더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금리 인상, 금리가 인상된다, 금리를 인상한다, 이 의미를 결국은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자율이 올라가면 통화량 증가율이 결국은 대가를 많이 주니까 하락하겠죠. 근데 경기 과열이 약간 진정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중앙은행은 통화량 증가율 속도 조절을 할 때 금리를 인상하는 겁니다. 그럼 속도 조절이 왜 필요할까요? 예, 가장 경기 과열, 여기서 경기 과열은 자산 버블입니다. 즉 사업 자금으로 빌리는 돈보다 주택 시장이나 주식 시장에 들어가는 돈이 많아져서 버블이 생길 것 같은 위험한 생각이 들 때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상해서 대출을 조절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죠. 그렇게 되면 부동산 건설 주도의 성장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 중요한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한계 기업의 구조 조정을 불러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금리가 올라가면요, 대출이 많은 기업이 어려워집니다. 대출이 많은 기업들은 중대형 건설업, 중화학, 조선업 이런 것들입니다. 크다란 돈이 가서 투자가 돼야 되고요. 이런 기업들의 한계 약점은 뭐냐? 수익성이 낮습니다. 즉 수익성이 낮은 상태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은 거고,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그 기업이 도산할 위험이 높은 거죠. 그래서 어떤 나라든 저금리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5년, 10년 동안의 구체적인 장기적인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금리를 쉽게 못 올리는 이유가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다음 페이지에 나오겠지만 금리를 올리는 방법에 못 올리는 이유는 한계 기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준비 없이 그냥 땅만 팠기 때문에 이 부담이 통째로 넘어와 버렸어요. 그렇다면 최근에 신문기사를 이런 기사 보셨을 수 있습니다. 불황 도미노, 금리 인상 땐 한계 기업 줄도산. 실제로 조선업 요새 사람 많이 잘라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그나마 일부 고용하고 있는 인력을 다시 또 구조조정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최근 몇 년 동안의 한계 기업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이유로 현 정부가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지만 못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경제 상황을
제대로 요약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무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부동산을 잡는 방법을 지금까지 여러분 제 강의 들으셔서 배우셨잖아요. 통화량 증가율을 줄이면 됩니다. 통화량 증가율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죠? 금리를 올리는 방법입니다. 세금을 올리거나 규제를 해봤자 부동산 죄송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돌아다녀서 규제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왜? 정부는 금리를 내려서 돈을 퍼부을 수 있지만 그 돈을 가는 방향까지 결정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 즉 물이 나오는 그 입구를 막아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다? 한계 기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경우 한계 기업의 도산이 걱정되는 거죠. 즉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통화량 증가율이 축소되고 그로 인해서 한계 기업이 도산하게 되고 한계 기업이 도산하게 되면 일자리가 그나마 지금 현재 일자리 문제가 되잖아요. 날아가게 되고 일자리가 날아가면 경제 성장률이 그대로 둔화되거나 축소돼 버리겠죠. 문제는 지난 10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땅만 팠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4대강에서 모래 푸고 자갈 푸고 아무리 잘 푼들 뭐합니까? 그 기술을 국제 경쟁력으로 즉 다른 나라에 수출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파트 아무리 잘 졌다고 미국 맨하탄 가서 아파트 수출했다는 얘기 못 듣잖아요. 국가 경쟁력은 제품을 파는 것이 건설 쪽에서 나오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지난 10년간 구조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자니 부동산은 계속 올라가고 이 올라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경기가 어느 정도 성장이 되죠. 하지만 결국은 버블이 생겨서 터지게 되면 국가 경제에 더 큰 주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금리를 못 올리네. 한계 기업 때문에. 그래서 대출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전세자금 대출만은 규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세자금 필요하니까. 그래서 지금 갭 투자가 유행하는 거잖아요. 즉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전세로 들어올 사람이 대신 대출을 받고 집주인은 대출을 적게 받으면서 그 돈으로 통화량을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래서 정부의 고민인 겁니다. 어느 정도 이해되시죠? 왜 정부가 금리를 못 올리는지. 그렇기 때문에 최근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채권에 배팅하고 있어요. 채권을 파는 게 아니라 매수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 정부는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금리 하락에 오히려 배팅하고 있는 거예요. 경기 침체 시에 그 돈 어디로 갑니까? 채권으로. 금리 못 올리면 다시 채권으로. 채권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시장의 기본적인 예측입니다. 이번엔 금리 인상이 있다면 반대로 인하도 있죠. 금리 인하 시점. 자, 정부가 경제 성장률이 생각보다 안 올라오네? 그러면 금리를 인하해서 통화량을 늘리려고 합니다. 통화량이 늘리면 어떻게 되죠? 그 돈 대출 받아서 부동산에 돈이 갑니다. 그럼 부동산 가격이 꿈틀꿈틀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금리를 내리는 시점은 경기 하강 시점이다. 여러분들이 사회책에서 배웠으면 금리를 내리면 주식시장이 올라간다. 항상 금리도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 금리를 내리는 거다. 경기가 지금 좋으니 금리를 인상하는 거다. 그래서 다우지수의 수익률을 보면 금리 인하기보다 항상 높았습니다. 아시겠죠? 자, 금리를 내리는 시점은 경기 하강 시점이다. 또 통화량 증가율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이자율을 내린다. 왜? 더 많이 빌리게 해서 이자율을 내리면 더 많이 밀릴 수 있잖아요. 빌리게 해서 그 돈을 경제에 붓고 성장률을 올리고 싶은 거죠. 근데 중앙은행이 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0%까지밖에 못 내립니다. 마이너스는 없지 않습니까? 돈 빌려서 내가 돈을 빌려게 해놓고 이자를 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는 방법이 양적 완화인데 양적 완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낮은 나라일수록 안타깝게도 가계가 돈을 많이 빌리는 게 아니라 가계가 대출을 적게 받는 나라일수록 금리를 내립니다. 즉 금리를 내리는 나라일수록 0%에 가까이 나라일수록 인구 구조에 문제가 있거나 대출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나라들이다. 일본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리고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자본 유입이 유출보다 많을 때까지 저금리를 유지할 수 있답니다. 전 세계 최강국이 미국입니다.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는 지금 현재 2.9%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본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는 거의 0%입니다. 한국은요 2.4%입니다. 독일은요 0.1, 0.2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말이 무슨 말이냐?
미국이 금리가 한국보다 높다고 해서 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지 않고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미국이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해도 한국이 금리를 굳이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미국의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은 한국의 금리를 언제쯤 올리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지금까지 배우신 것대로 응용하면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한계 기업의 퇴출을 만들고요, 부동산 위주의 성장을 하락시키고 일자리의 감소를 만듭니다. 즉 금리를 정부가 인상하면 한계 기업이 퇴출되고 부동산 위주의 성장이 하락하면 일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정부가 쉽게 금리를 올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으로 자본 유출이 나간다면, 미국에서 예금을 하면 금리가 훨씬 높다면 한국에다 굳이 예금할 필요가 없잖아요. 즉 자본 유출은 항상 돈이 빠져나가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일어나고요. 일정 수준, 이렇게 되면 한국은 대외, 즉 수출 위주의 경제정책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입장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잘 생각해 봅시다. 환율이 올라가는 게 유리합니까? 환율이 더 떨어지는 게 유리합니까? 예. 한국 정부로서는 자본이 일정 수준 좀 유출되더라도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요, 거기에서 일자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나서서 금리를 올릴 이유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자본이 유출보다 유입이 많으면 금리 인상은 계속 미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본 유입은 뭘로 나오죠? 경상수지 흑자. 경상수지 흑자. 주식이나 채권 매입 포함해서. 반대로 자본이 유출이 많으면 경상수지 흑자가 아니라 경상수지 적자가 이루어지면 환율이 올라갈 것이다. 즉 급격한 환율 상승, 브라질, 이번에 터키, 아르헨티나 45% 올렸대지 않습니까? 왜 올립니까? 기업들 다 죽는데 왜 올리죠? 자본 유출 막으려고. 야, 아르헨티나 있으면 45% 줄게, 남아있어. 이것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거거든요. 즉 급격한 환율 상승이 있기 전까지 한국 정부는 금리 인상을 최대한 미룰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급격한 환율 상승은 어떤 때 일어나는지 이것 좀 미시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급격한 환율 상승은 앞에서 설명드렸을 것처럼 자본 유출이 많을 때 일어납니다. 자본 유출이 많을 때, 자본 유출 많은 부분은 뭐죠? 경상수지 적자가 일어날 때입니다. 경상수지 중에도 무역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본수지는 그냥 아무 때나 일희일비하면서 도망갈 수 있지만 무역수지는 내가 돈 벌어오는 거기 때문에 추세가 생기면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아무튼 두 개 포함해서 경상수지가 적자가 될 때, 그것도 상당 기간이 지속될 때 자본 유출이 많아집니다. 두 번째, 한반도에 전쟁 위험이 있을 때, 한반도에 전쟁 위험이 있어 폭격 맞으면 돈이 쓰레기 될 거 아닙니까? 가지고 있던 집도 팔고 주식도 팔고 도망가야 되거든요. 즉 한반도 핵 위기가 고조될 때 외국인들은 자본 유출, 한국의 재벌들도 마찬가지 도망가겠죠, 돈 가지고.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중요한 시점인데요. 부동산 버블이 붕괴됐다는 얘기는 대출자들이 다 손 놓고 디폴트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은행이 망하면 경제 시스템이 사라지기 때문에 정부가요, 국채를 발행해서 은행 부실을 막습니다. 이게 일종의 머니 프린팅인데요. 이럴 때 한국 돈에 대한 가치가 사라지면서 많이 빠져나갑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지금 현재 최근에 주식은 조금씩 팔고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 시장에 외국인 자금 큰 돈들이 채권을 계속 매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채권을 매도하고 빠져나간다, 그리고 1, 2, 3번 있을 때 채권을 팔고 빨리 도망나야겠죠. 원래 큰 돈은 채권 시장에 있습니다. 채권을 매도하고 나갈 때 급격하게 환율이 상승이 됩니다. 급격하게 환율이 상승 때 그때나 돼서야 한국 정부는 금리를 올릴 것이다. 그렇다면 급격한 환율 상승은 도대체 원달러 환율을 감안할 때 얼마쯤 될 수 있을까? 얼마를 얘기할 수 있을까? 지금 현재 1120원인데 1150원, 1200원이면 급격한 환율 상승일까? 예, 그건 아무도 모르죠. 모르지만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지난 금융위기 이후 이 차트상으로만 본다면 결국 급격한 환율 상승의 포인트는 1250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금리 인상의 비밀 두 가지, 2탄이죠. 2탄 들으시면서 많이 이해되시죠?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고 무조건 한국이 올라갈 이유는 없다. 그 점 하고요. 만약에 올린다면 환율로서 우리는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두 가지만 명심해도 여러분의 경제를 보는 눈
완전히 밝아집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녕.